160쪽을 보시면 등기 총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에 부동산 등기 제도에 의해서 물건의 공시제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우측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 제도의 기능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좀 보겠습니다. 민법에서도 하실 텐데요. 네, 민법에서도 하십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등기법의 조문이 아닙니다. 민법의 조문이에요. 민법 186조입니다. 민법 186조. 우리 민법 186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을과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갖춘다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뭐예요? 네? 법률행위 참 막막하죠? 네. 103조 공부하시니까 법률행위는 공부하셨을 테고, 그죠? 네. 피해 가실 수 없죠? 103조 나왔으니까 법률행위는 당연히 하셨을 테고. 팁을 드리자면, 네. 간단한 건데, 네. 사람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해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인간이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숨 쉬고 있죠? 여러분도 숨 쉬고 있죠? 숨 쉬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죠? 이것도 행위예요. 사람의 움직임은 다 행위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행위라고 봐요. 우리 법에서는 여간 다 행위인데 그 앉아있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죠? 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까? 법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까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만 법률이 적용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법률이 적용될 필요는 없고 일부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만 법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 그러면 이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권리의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것. 이것이 법률적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라는 얘기는 권리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이게 바로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 이게 법률 행위예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뜻 있자예요. 생각,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때 의사표시에서 의사는 권리 변동과 관련된 의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행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률행위 안에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이때 이 권리가 만약에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물건행위. 채권이라고 한다면 채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상법상의 권리나 의무라고 한다면 상법상의 권리라고 한다면 상행위. 행정법상의 권리라고 한다면 뭘까요? 행정행위라고 부릅니다.
소송법상의 권리라고 한다면 소송행위, 이걸 전부 통칭해서 법률행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미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적 의미가 있는 행위, 즉 권리의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이 표시가 된 행위, 그게 바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그러면 여기서 이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할까요? 즉 물권 변동과 관련된 행위를 얘기할까요? 채권 변동과 관련된 행위를 얘기할까요? 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얘기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을에게 팝니다. 팔고 사는 것을 매매라고 얘기하죠. 팔매자와 살매자예요. 팔고 사는 것 매매라고 부릅니다. 매매계약.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의 등기 명의를 을의 이름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즉 갑은 권리가 소유권이 소멸되고 을은 소유권이 발생이 되니까 한 단어로 변동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소유권이 변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채권 행위일까요? 물권 행위일까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민법에서 아시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대금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대금 채무, 채권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매매는 채권 행위입니까? 물권 행위입니까? 채권 행위입니다. 채권 행위. 그러면 여기서 물권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채권 행위만 있죠. 그럼 물권 행위 어디 갔습니까? 채권 행위 안에 물권 행위가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안 들어보셨겠죠? 2학년 분들은 들어보셨겠죠? 물권행위의 독자성 부정설, 즉 물권행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채권행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안에 물권행위가 있는데요. 보통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채권행위에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을에게 넘겨주면서 을은 그걸 받으면서 대금을 갑에게 넘겨주겠죠? 이렇게 각종 서류와 대금이 맞교환되는 인간의 행위, 그게 바로 물권행위로 본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그래서 계약 자체는 매매 계약 자체는 채권행위고 그 안에 즉 서류와 대금이 교환되는 거, 이게 바로 물권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얘기할 때 그 법률행위는 채권행위가 아니라 물권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186조의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에서 이 법률행위는 물권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된다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갖추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등기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지만 소유권 물권이 변동이 되니까 요거는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립 요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고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186조도 있지만 하나 더. 그러면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등기를 갖췄을 때. 그러면 등기를 갖추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민법과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위입니다. 다시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접수시, 저장시입니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시점. 즉 등기소에서 신청 정보를 접수한 시점. 요 접수시라는 문구를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등기 신청 정보의 어느 시점? 접수 시점. 요게 물권 변동 시점이기 때문에 민법에서 출제 영순입니다.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이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출제 영순이에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 접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어느 시점? 접수 시점. 저건 186조고요. 우리 민법 187조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하여 갑의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건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하셨죠? 물건 조금 했다면서요? 네,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186조처럼 등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보다 더 강력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뭡니까?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은 등기보다 더 강력한 공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민법 다 안다고 전제로 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가면 그 다른 사람은 물건 주인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되죠. 민법을 아시는 겁니다. 또한 감옥에 갈 수도 있죠. 형법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법률을 다 안다고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은 등기보다 더 강력한 공시 방법입니다. 따라서 등기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네? 필요가 없습니다. 187조에서 등기는 성립요건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률 규정은 뭐가 있느냐면 상속, 그 다음에 공용징수, 판결, 뭐 있습니까? 경매, 기타. 이 상속은 어떠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민법. 공용징수는요. 공용징수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공용징수는 뭐가 있느냐면 뭐가 있을까요? 수용, 몰수, 징발. 이 세 가지를 공익적 용도로 강제로 징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공용징수라는 건 공익적 용도로 강제로 뺏는 것. 이를 공용징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수용은 민법상의 공용징수입니다. 요거는요. 몰수, 형법상의 공용징수예요. 징발, 전쟁 나면 나라에서 다 뺏어가죠. 이건 행정법상의 공용징수예요. 그런데 이런 건 우리 민법과 등기법에서는 필요 없죠. 그래서 요것만 보는 겁니다. 수용. 그러면 이 수용은 수용에 관한 법률이 있겠죠. 수용에 관한 법률에서 네, 갑의 소유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결, 민사소송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매,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법률의 기타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할 때 이때는 등기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즉 등기는 성립요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86조에는 등기는 성립요건,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봤죠. 하지만 187조는 등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성립요건,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을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할 겁니다. 등기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때 취득한 요 소유권을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넘겨준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1번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는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부 맨 앞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칙이. 그래서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소유권은 어떻게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갑에서 을로 넘어갔죠. 그리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병에게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곧장 갑의 이름에서 병으로 등기 넘겨주겠습니까? 곧장 넘겨주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죠. 왜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등기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 물건이 변동되는 과정은
갑에서 을로 넘어갔고 을에서 병으로 넘어갔는데 등기부에는 곧장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다고 등기돼 있죠. 그러면 이 권리변동 과정을 이 등기부가 제대로 공시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공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공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기 전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을의 이름으로. 즉 을은 등기를 갖춰서 여기에 대해서 등기를 갖춘 다음에 병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등기를 갖춘 다음에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갖춘 다음에 넘긴다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되겠죠.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을, 3번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권리변동 과정을 제대로 공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18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을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 더 강력한 공시 방법을 갖췄으니까. 그렇죠. 다만 병에게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의 공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시키기 위해서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까?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186조의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이지만 187조의 등기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했는데 대충 드리뭉실이라도 대충 와닿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1번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 186조 이렇게 나와 있죠. 186조의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등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187조 나와 있죠. 그래서 187조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 더. 186조의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어느 시점에 을이 권리를 취득합니까? 접수 시. 맞습니까? 그러면 187조에서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인지는 이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186조에 권리 변동 시점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접수시가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187조도 어느 시점에 을이 권리를 취득하는지가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히려 민법에서 더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취득 시점은 각종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겠습니까? 상속 개시 시. 상속 개시 시. 책에 다 있죠. 상속 개시 뒤에 있습니다. 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민법에서도 할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민법이라는 법률에서 상속 개시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 즉 민법상의 공용징수는 수용이라고 했죠. 수용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토지수용법에서 어느 시점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수용기일에, 수용기일, 수용한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것도 좀 보고 하죠. 판결서 받아보셨습니까? 재판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네. 판결서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판결서의 내용은 다른 내용 없고요. 판결서의 내용은 주된 문장이 있고요. 주된 문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문. 법원의 판단 중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결론. 그 다음에 이 결론이 나온 이유. 그 다음에 중간에 원고, 피고, 주소 같은 게 기록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결론에 해당되는 주문은 대단히 간략합니다. 보통 2줄에서 3줄짜리예요. 대단히 간략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나온 이유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 장이 될 수도 있고 수천 장이 될 수도 있고 한 10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문이 2줄에서 3줄짜리인데요. 이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라고 끝나면 이 판결을 확인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확인 판결.
주문의 끝문장이 무엇을 확인한다로 끝나면 확인 판결이에요. 즉 갑은 소유권자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 을은 전세권자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 그 다음에 임차인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문의 끝문장이 이행하라 라고 끝나면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입니다.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 의무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한다로 끝나면 이를 형성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고 해서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갑남과 을녀는 이혼한다.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입니다. 부부 관계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분할한다. 무슨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입니다. 그래서 뭐뭐 한다로 끝나면 이건 전부 다 형성 판결이라고 불러요. 이때 등기와 관련된 이 판결은, 등기가 필요 없는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은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가 필요 없는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한하는데요. 이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 그 시점에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돼버립니다.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형성 판결 확정 시점에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돼요. 다만 취득한 물건을 다른 자에게 병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치겠죠? 어려워서. 등기법 자체가 어려운데요. 더욱이 민법 지식이 없어서 더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반복할 테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은 2월 달까지는 반복할 겁니다. 3월부터는 안 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짜증나죠? 경매. 경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경매와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민사집행법이라고 불러요. 민사집행법에서 경락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 어디에? 법원에. 법원에 경락대금을 다 낸 시점에 갑의 소유권에서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됩니다. 하지만 취득한 소유권을 을이 병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를 갖춘 다음에?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187조는 전부 다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민법에서 고민을 막 하신 다음에 등기법에서 얘기했으면 아주 등기법 강사는 편했을 텐데, 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 공시 방법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물권 변동 과정을 공시하는 거죠. 공시한다는 얘기는 제3자에게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제3자에게 알려줬으니까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대항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는 무조건 대항 요건이 되는 겁니다. 등기부에 등기가 됐다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 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하는데요. 뒤에서 또 한번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오는 거는 이거죠. 네, 접수 시,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시점, 상속 개시 시, 그 다음에 수용한 날, 그 다음에 여기는요, 확정 판결 시, 형성 판결 확정 시, 여기는요, 경락대금을, 요즘은 경락대금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매각대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제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관리에 관한 정보들을 어디에다가?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어떻게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하는 것, 기록 자체를 부동산 등기라고 봤죠. 네. 그래서 우리 책에는 그 절차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3쪽을 보시면 등기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 다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다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걸 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하긴 좀 그렇습니다. 165쪽을 보시면 등기와 물권 변동, 의사주의, 형식주의, 현행 등기제도 이런 게 나오죠. 이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법에서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아셔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하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선생님이 안 하시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돼요. 전부 다 뒤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168쪽을 보시면 등기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거기 1번을 보시면 밑에 등기 대상에 따른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표제부 등기를 아까 뭐라 불렀습니까? 사실에 관한 등기. 부동산에 객관적 사실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 사항이 기록되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표시, 즉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부동산의 객관적 사실이 기록이 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얘기했고요. 갑구, 을구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권리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대충 감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내용에 따른 분류 넘기시겠습니다. 형식에 따른 분류 이것도 다 뒤에 하실 거예요. 여기 하고 뒤에 또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강론에서 다 보실 겁니다. 강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잘 넘어가네요. 175쪽을 보십니다. 175쪽. 175쪽을 보시면 거기 등기할 사항들 나와 있죠. 등기사항. 먼저 물건이 나와 있는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그렇죠. 부동산을 우리 등기법에서 둘로 나눈다고 했죠. 건물과 토지. 맞습니까? 그래서 토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토지에서 두 제줄 보시면 인위적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인위적. 이게 민법에서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우리 등기법에서는 출제 안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하천의 등기 능력이 나오는데요. 이거 체크만 하겠습니다. 177쪽을 보시면 거기 꼭대기에 넷째 줄에 등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요거 별표 하나 쳐십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건물 나와 있는데요.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1, 2, 3번을 보시면 3번을 보시죠. 3번. 건축물의 등기 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첫째 줄, 둘째 줄 보시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이게 뭡니까? 정착성. 맞습니까? 정착성. 두 번째. 지붕과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췄는지 여부. 이게 뭡니까? 외기 분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기 분단성. 여기 주벽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민법상의 용어를 빌려다 썼기 때문에 그렇고 사방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주벽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뭡니까? 용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도성.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정착성, 외기 분단성, 용도성. 요거 갖고 이제 골라내실 겁니다. 나중에 요걸 외우기 싫으시면 거기 니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죠. 예시, A, B 굉장히 많은 거 나와 있죠. 이걸 외우셔도 돼요. 네, 이걸 외우시든지 그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등기 능력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볼까요? 보겠습니다. 보지 말자고요? 네. 나중에 보죠. 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로 나눕니다. 소유권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을구에. 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0쪽을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요 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표예요.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설명을 하실 거예요. 민법에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제가 덧붙여야 됩니다. 요거를.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하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너무 주제가 무거워요. 네. 나중에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일단 공부하신 다음에 등기법에서 덧붙일 겁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181쪽을 보시면 등기할 권리변동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절차법상 등기할 권리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동산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부를까요? 부동산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뭘까요? 부동산 등기법. 따라서 부동산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절차법. 그 다음에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율하는 법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뭐예요? 물권, 채권, 이걸 규율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민법 아닌가요? 민법.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이 권리 의무는 법의 본질입니다. 실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민법을 뭐라고 부를까요? 실체법, 실질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민법을 실체법,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니까 권리 의무는 법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부르고요. 등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법을 절차법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절차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 이미 말씀드렸죠.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렇죠. 다 설명이 됐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다시 제가 밑줄 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외우실 필요는, 외우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법상 등기할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뭡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실체법적 등기사항과 절차법적 등기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념이 좀 어렵죠.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적 등기사항.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출제가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쉬운 내용은. 네,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 186조에는 어떠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느냐면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법률 행위를 하고 등기까지 갖춘다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법률행위 대신에 매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등기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매매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요건이 구비가 돼야지만 물건이 변동이 되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물권을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민법이죠. 민법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민법을 또 뭐라고 불렀습니까? 실체법이라고 불렀죠.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등기는 민법과 관련된 등기라는 겁니다. 실체법과 관련된 등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권리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들, 이를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된 등기들, 이걸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 민법 187조는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물건이 을의 물건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죠. 이렇게 물건이 변동이 될 겁니다. 저도 어려워요. 민법이 전혀 안 되신 상태에서 하려니까 조금,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을이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따라서 이 을이 물건을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취득한 물건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등기를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처분하기 위한 등기, 처분 요건서의 등기 이렇게 불렀죠. 그러면 이때 을이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이 등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까? 수행을 못했습니까? 못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할 때 등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처분할 때 필요한 등기죠. 그러면 을이 물건을 취득할 때, 갑은 물건이 소멸될 때 이 등기는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이 등기는 187조의 등기는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할 때 필요가 없었던 등기입니다. 따라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등기도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겠죠. 따라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등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걸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법에 적용을 받는 등기는 전부 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이 등기는 갑의 물건 변동과 갑의 물건에서 을의 물건으로 변동될 때 이 등기가 필요했으니까 물건과 관련된 등기사항,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불렀죠. 또한 등기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모든 등기는 다 등기법에 적용을 받아요.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등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겠죠. 그럼 186조의 등기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이면서 동시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187조의 등기는 물건 변동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으니까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모든 등기는 전부 다 등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든 등기는 하나도 빼먹지 말고 모든 등기는 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모든 등기는 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에요. 그 중에서 일부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물건 변동과 관련돼 있겠죠. 그 중에서 일부는 186조. 이게 바로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민법과 등기법 양쪽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몇 조에 해당이 됩니까? 186조.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민법은 적용되지 않고 등기법만 적용되겠죠. 몇 조입니까? 187조. 그러면 실제법과 실제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을 비교를 해보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될 겁니다. 네,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모의고사나 가끔 나올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를 해보면 권리 변동과 관련된 등기사항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실제법상의 등기사항, 민법상의 등기사항. 그 다음에 모든 등기사항은 무슨 등기사항이라고요?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4쪽을 보시면 실제법상의 등기사항과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셋째 줄 보시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제법상의 등기사항보다 그 범위가 넓고 실제법상 등기사항은 모두가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에 포함된다. 맞습니까? 이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실제법상의 등기사항에 포함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모의고사에 이 정도 출제가 됩니다. 실제 시험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 거기 상소,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제가 되는 부분은 물건 변동 시점이 출제가 됩니다. 물건 변동 시점. 186조의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 변동은 물건 변동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어느 시점? 접수 시.
이거는 민법, 등기법 양축에서 출제 영수입니다. 186조의 물권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접수 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187조의 물권 변동 시점도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186조가 중요하니까 187조도 이 187조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물권 변동 시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은 어느 시점? 상속 개시 시. 공용 징수는 어느 시점? 수용한 날, 수용기. 그 다음에 판결은 형성 판결 확정 시. 그 다음에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낸 때.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그 다음에 기타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테고 넘기겠습니다. 이제 등기의 효력을 보실 건데요. 등기의 효력. 이건 다 볼 겁니다. 등기의 효력.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하는 등기법은요. 좀 어려우세요. 민법 지식이 없으셔서.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넘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긴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186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86조는 민법보다 등기법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물권행위를 얘기한다고 했죠. 네, 이때 이 등기를 효력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개로. 첫 번째,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그러면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니까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종국적 이거 의미 모르십니까?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 종국 등기. 종국적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할 겁니다. 두 번째,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종국 등기를 하기 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비적 단계에서 하는 등기, 예비 등기. 그러면 예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은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 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임시로 하는 등기라는 뜻입니다. 임시 가짜를 써요. 임시로 하는 등기. 즉 종국 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등기,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별로 한 7월 달쯤 되면 등기법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합니다. 근 70%, 80%까지 나와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지금부터 해두셔야 돼요. 등기법은 지금부터 해두시면 7, 8월 달 가면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등기법은. 그래서 등기법은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등기법을 설령 포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만큼은 보고 가셔야 돼요. 이게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출제합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2문제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에서 1문제. 그래서 이 가등기만큼은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2문제까지도 나오니까 2문제는 득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2개 정도 더 찍어서 맞추면 4개. 4개만 맞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국 등기요. 그럼 이 가등기는 왜 하느냐면요.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입니다.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가등기할 때 상세하게 볼 겁니다. 등기법에서 가등기를 좀 공부하시면 민법상의 가등기는 아예 안 보셔도 됩니다. 한 10배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위 보존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순위 보존의 가등기.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보실 거고요. 종국 등기는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효력은 물권 변동의 효력입니다. 물권 변동에 종국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종국 등기예요. 그럼 당연히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겠죠.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물건 변동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출제가 될 테니까 물건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그렇죠. 접수시. 그렇죠. 접수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위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 순위 확정의 효력은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입니다. 등기법에서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요. 너무 쉬워서 예전에는 정말 많이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나왔던 내용이에요. 세 번째, 대항적 효력. 대항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공시가 됐기 때문에 제3자가 알겠죠. 따라서 그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등기가 이루어지면 공시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그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추정력. 이 추정력은 민법에서 출제한 1순위 될 테고 우리 등기법에서도 출제한 그렇죠. 1순위 정도 될 겁니다. 거의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만 보고 가죠. 이 추정력의 본래 용어는 권리 추정력입니다. 권리 추정력. 앞에 권리라는 문구가 생략됐습니다. 권리 추정력이 본래 용어예요. 그렇다면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추정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으세요. 어차피. 네, 찍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보통 두 문제 정도는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와요. 예전에 이유 말씀드렸죠. 전체 등기법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전체 등기법을 공부하는 그 시험은 법무사 시험인데요. 법무사 시험은 150시간 정도 합니다. 150시간 정도. 법무사 시험에서 등기법은. 우리 중개사 시험은 등기법 몇 시간 할까요? 한 15시간 정도 할 겁니다. 15에서 16시간.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요만큼만 공부합니다. 요만큼만. 10%. 근데 출제할 때 이놈의 출제하는 놈들이 참 나쁜 놈들인데 대학 교수들이 요것만 출제할까요? 네, 여기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대학교에는 교수님들이 등기법을 전공한 교수가 없어요. 등기법을 전공한 교수가 전부 다 민법 전공 교수가 등기법을 출제하는 겁니다. 물권 전공한 교수가. 그래서 뭐가 뭔지 몰라요, 걔네도. 네,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출제가 됐을 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거의 그랬어요. 그러면 찍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찍는 방법은 지문이 긴 거, 가능하면 아래쪽 거, 그리고 가능하면 생소한 문장은 출제가 답이 아니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찍는 것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 추정력,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권리 추정력이라고 했죠.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돼요. 권리에 관한 내용은 갑구, 을구에만 존재하겠죠. 따라서 갑구, 을구에 있는 등기만 추정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갑구, 을구만.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 이 추정력은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출제될 여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후등기 저지력. 이 후등기 저지력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한 10년쯤 전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10년쯤 전이라고 생각하시는, 한 30년 전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 불렀는데요. 30년 전부터는, 후부터는 이 용어를 씁니다. 이 용어를. 후등기 저지력이 요즘 더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 후등기 저지력은 우리 등기법에서만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 왜요? 점유적 효력. 취득시효 공부한 적 있습니까? 취득시효. 민법에서. 물론 없겠죠. 아니, 그들은 흔적이 있다는 걸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당연히 모르겠죠.
들은 흔적은 있습니까? 점유취득시효. 아, 등기부취득시효. 네. 안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네. 나중에 할 겁니다. 들어보셔야 되는데. 네. 이것을 종국 등기의 효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물에 빠진 순대는 보통 안 먹을 테니까 나중에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물순대 추점유. 물순대는 물에 빠진 순대는 추후에 점유해도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안 먹을 테니까. 물순대 추점유.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 요거 뭐가 출제가 된다 그랬죠? 접수시. 접수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위 확증의 효력은 이따가 볼 건데요. 워낙 이전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출제 안 되고요. 요거 출제가 됩니다. 권리추정력.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건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그래서 요 별표 친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